Chinese Apple. 항구에서 승객을 실어 나르는 연락열차가 드넓은 런던역에 들어서자 이사벨 그로스랜드는 매우 우울했다. 플랫폼의 가스등이 비춘 풍경은 오물과 안개, 온몸을 둘둘만 사람들의 모습뿐이었다. 기차를 놓치는 바람에 여행을 갈지 망설이다가 하필 크리스마스 이브에 런던에 도착한 것은 실수였다. 사실 이사벨은 런던에 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 이미 이탈리아에 너무 오래 살아서 영국이 불편했던 것이다. 플로렌스에는 친구도 추종자들도 소위 사유 재산도 있었다. 음악계에서는 전문가로 평가받았다. 합시코드를 연주했고 고대 악기와 음악에 관한 글도 상당히 많이 썼다. 결혼을 했었지만 아이가 생기기 전에 남편이 죽었고 그런 것 치고는 썩 잘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플로렌스에서의 삶이지 런던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사벨은 화가 났다. 그녀는 뭐든 가볍게 여기는 걸 좋아했다. 심지어 적의를 품거나 비정한 것조차 가볍게 받아들이려 한다. 하지만 지금은 단지 의무 때문에 유쾌한 남부를 떠나 이 칙칙하고 추운 역에 서 있는 거였다. 짐꾼이 짐을 찾아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사벨은 생각했다. 양심적인 일을 하는 건 너무 싫어. 나한테는 절대로 맞지 않아. 거의 기억도 나지 않는 언니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남편은 이미 여의었고 아이가 달랑 혼자 남았다. 조카 루시 베이워드와 그 아이의 변호사가 이사벨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이사벨이 유일한 친척이었던 것이다.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했다. 결국 조카 루시가 윌트셔에서 런던으로 오면 이사벨이 런던에서 만나서 플로렌스로 데려가기로 정리가 되었다. 참으로 김 빠지는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사벨은 이 의무에서 얼른 벗어나고 싶었고 사륜마차를 타고 거무칙칙한 거리를 달려가면서는 혹시 조카 루시를 이탈리아로 데려가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 머리를 굴렸다. 런던은 숨이 막혔다. 배수로에는 더러운 눈이 가득했고 대기에는 누런 안개가 자욱했다. 플로렌스에서 나올 생각을 하다니 내가 바보다. 편지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사벨은 자신과 언니가 나고 자랐던 런던의 이슬링턴의 낡은 주택에서 조카 아이와 만나기로 한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집은 이사벨 소유의 재산인데 최근에 세입자가 나가버려서 지금은 비어 있었다. 편하고 적당한 장소이긴 했다. 다만 그 침울한 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이사벨은 어린 시절의 자신을 좋아하지 않았다. 언니 마사는 가난한 남자와 결혼해서 일찍 집에서 나갔다. 이사벨은 그곳에서 꽤 오래 지내다가 필사적으로 결혼해서 이탈리아와 음악으로 도피했다. 멍청한 휴직 장교였던 남편이 말라리아로 죽었으니 이탈리아는 그런 점에서도 이사벨을 구해준 셈이다. 이제 이사벨이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것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크게 바뀐 것은 없을 것이다. 이사벨은 항상 집에 가구를 비치해 두었다. 무거운 자메이카 마호가니 가구들을 왜 오래전에 팔아치우지 않았을까? 아마 겁이 났던 것 같다. 가구를 처분하려면 또 편지를 주고받거나 해야 하니까. 다시 돌아온 집은 기억과 한치의 어긋남도 없었다. 중앙에 교회와 묘지가 있는 로스코 광장에 하나같이 닮은 집들은 문 두드리는 무거운 고리쇠가 달려있고 반원형의 채광창이 나 있었으며 깔끔한 발코니와 난간이 있었다. 가로등이 켜졌다. 꽤 밤이 깊었다. 피곤할 만도 하네. 광장을 보자 전율이 느껴졌다.
마치 어떤 악한 힘이 유인해서 온 것 같았다. 이사벨의 집인 12호 바로 맞은편 모퉁이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처음에는 캐럴을 부르는 무리이거나 큰 파티가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다기에는 아이들도 없었고 사람들도 너무 조용했다. 집에 불이 켜져 있었다. 밝은 건물을 보자 마음이 놓였다. 응접실과 위층 침실들에도 불이 밝혀져 있었다. 그러면 루시가 도착해 있다는 말이었다. 미리 약속한 내용을 잘 실행한 모양이었다. 이사벨이 지시한 대로 변호사들이 아이에게 열쇠를 보냈을 것이고, 조카 루시는 이사벨이 연락열차로 도착하기 전에 미리 런던에 와 있을 정도의 눈치가 있는 모양이었다. 그럼에도 이사벨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울했다. 이 혐오스러운 집에서 몇 시간 동안 혼자 있고 싶었다. 열쇠는 지갑에 잘 들어 있었다. 현관을 연 이사벨은 몸을 떨었다. 마치 다시 아이가 돼서 부모님께 꾸중을 들을까 봐 위축되는 기분이었다. 도우미가 집에 있을 텐데. 이사벨은 최대한 편하게 지내고 싶어서 오래 신세를 지은 도우미에게 때맞춰 와달라고 편지를 보냈었다. 그 부인은 미리 와 있겠다고 답장을 보내왔다. 그러나 지금 불이 켜진 집안에 대고 아무리 그 도우미 조슬린 부인을 크게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마차 기사는 말에서 내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 다행히 길에는 예전보다 한가한 놈팡이가 많았다. 한 명이 와서 이사벨의 트렁크와 가방을 홀에 놓았고, 이사벨은 도버에서 바꿔둔 영국 돈으로 감사를 표했다. 마차는 곧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빼빼 마른 젊은이는 가지 않고 있었다. 그러고는 광장 반대편에 있는 군중을 손으로 가리켰다. 주변이 어두운데도 확연히 구분될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 부인, 저기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 젊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이사벨은 지레 이런 말을 하는 자신에게 화가 났다. 아니요, 물론 아니겠죠. 그냥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겠죠. 이 말을 하고는 어두운 현관을 닫고 램프가 켜진 통로에 들어가 섰다. 거실로 들어갔다. 익히 잘 알고 있는 곳이라 더 싫었다. 이사벨이 신중히 골랐던 마지막 세입자가 모든 것을 제대로 보존해 두었다. 사진을 다느라 벽에 약간 흔적이 생긴 것만 빼면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다. 주위를 둘러보며 여기서 그렇게 오래 살았다니 자기가 참 바보 같다고 생각했다. 난로가 불에 타오르고 있었고 케이크 한 접시와 와인이 검붉은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이사벨은 허세를 부리며 통로로 돌아와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루시? 루시 있니? 나야, 이사벨 이모. 이사벨은 더 상냥하게 말하지 못하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가족관계가 날 망쳐놨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키 큰 여자아이가 계단 층계참에 나타났다. 실로 오랜만에 보는 조카였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몰라요. 여자아이가 말했다. 이사벨은 상황이 따분하지 않아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상대가 자기 입장만 생각해 말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다. 이사벨은 미소로 생각을 떨치며 이렇게 말했다. 다행히 내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구나. 조카 루시 베이워드가 계단을 내려왔다. 맞아요. 이모를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요. 루시가 힘주어 말했다. 두 여인은 거실에 앉았다. 이사벨의 눈에 루시는 18 나이에 비해 훨씬 성숙해 보였고 표정이 좀 어둡지만 눈에 띄게 아름다웠다. 사람들이 언니 마사의 딸에게 기대하는 모습인가? 뭐 아닐 이유가 없었다. 난 네가 조슬린 부인인 줄 알았단다.
루시. 아, 좀 전까지 여기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조슬린 부인이 다 준비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시라고 했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이사벨은 좀 유감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늘 완벽한 서비스에 익숙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끝나야 출발할 수 있을 텐데. 이사벨이 불평했다. 이모랑 저랑 둘이 여기서 아주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루시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니야. 이사벨의 입에서 이 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왔다. 여기서 편히 있을 것 같진 않구나. 차라리 호텔로 가자. 하지만 이모가 여기서 만나자고 했잖아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 넌 모를 거야. 넌 여행 많이 다니니? 아니요. 그럼 넌 플로렌스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겠구나. 해가 뜨고 친구와 함께 있으면 우리도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도 그러길 바란단다. 내 말은 플로렌스의 광장이나 집 이야기 같은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잖니. 루시가 슬쩍 어깨를 으쓱하더니 와인 한 잔을 따랐다. 루시가 미리 보냈던 여학생 느낌의 편지와는 완전히 느낌이 달랐다. 이사벨은 스스로에게 짜증이 났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너도 친구가 있지? 루시가 고개를 숙였다. 그렇구나. 이모가 너무 호들갑을 떤 것 같네. 하필 크리스마스에 피곤하게 여행을 할 필요는 없었는데 말이야. 아니요. 저 때문에 이모가 그런 일을 하시게 돼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이모가 저한테 너무나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사벨은 이 말을 듣고 얼른 사과했다. 나도 이런 말해서 미안하다. 너무 피곤했나 봐. 나도 와인 한 잔 해야 되겠다. 우리 서로를 좀 더 알아가 보도록 하자꾸나. 그들은 서로를 조심스럽게 살피며 와인을 마셨다. 루시는 놀라운 아이였다. 엄마를 잃었다는 슬픔에 빠져 있는 느낌은 없었다. 몸에 안 맞는 짙은 회색 세틴을 입었으며 최근에 곱슬곱슬하게 파마한 윤기 나는 머리에 심지어 립스틱까지 옅게 바르고 있었다. 너 이탈리아에 오고 싶니? 가서 뭘 할지 계획은 있고? 네, 외국에 여행 갈 계획도 있으니까 이모한테 짐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편지로는 네가 이렇게 독립적인 아이인 줄은 몰랐다. 이사벨이 미소 지었다. 난 나만의 관심사가 있는데 네 엄마가 죽어서 방해... 죽음은 항상 예기치 못하게 문제를 일으키죠. 그렇지 않나요? 맞아. 그것도 아주 심하게. 내가 하려던 말은 넌 촌스럽게 동정이나 바라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는 거야. 플로렌스 참 좋을 것 같아요. 전 런던이 너무 싫거든요. 여기 몇 시간밖에 안 있어 봤잖니? 그 정도면 싫어하기에 충분해요. 네 집도 싫었니? 저 이모도 어린 시절이 싫었죠? 루시가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맞아. 그래서 이해해. 네 아버지가 오래전 죽은 날부터 네 엄마는 생기가 하나도 없었을 거야. 생활 반경이 좁았다고나 할까? 맞아요. 전 모든 걸 거부당했어요. 자유도 없었고요. 하녀한테 주는 용돈만큼만 겨우 받았고요. 사실 나도 그랬단다. 이사벨은 루시에게 이렇게 서슴없이 말하는데 스스로 놀랐다. 혼자 남아서 어두운 것들과 싸운달까요? 제가 싫어한 건 장소가 아니라 상황이었어요. 어리고 약하고 힘없는. 루시가 옅게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랬어. 그래서 난 도망쳤고 이제 나에게는 음악이 있다. 저한테도 그런 게 생기겠죠? 루시가 와인을 홀짝였다.
음, 이 말은 좀 해줘야 되겠구나. 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단다. 내가 집을 나갔을 때보다 어리거든. 그래도 계속 참기만 할 나이보다는 지났죠. 이사벨이 몸을 떨었다.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다. 네가 약한 어린아이일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럼 아닌가요? 절대 아니지. 넌 각오가 단단해 보여. 제가 이모 가방을 위층에 가져다 놓을게요. 조슬린 부인은 아침에 올 거예요. 그래, 고맙구나. 이사벨은 최대한 다정하게 말했다. 더 잘 대처해야 한다. 이사벨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지금 보니까 일이 멋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제일 작은 붉은 가죽 상자는 좀 조심해서 다루렴. 그 안에 영국 금과 로마산 진주 목걸이가 있거든.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려고 가져온 거야. 아주 예쁜 진주 목걸이란다. 이사벨은 루시가 이 마지막 말에도 별로 기뻐하거나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이것도 예뻐요. 루시가 몸에 맞지 않는 옷깃에 손을 대고 진주 목걸이를 끌렀다. 어머, 이거 진품이구나. 이사벨이 진지하게 말했다. 난 몰랐다. 네 엄마가. 루시가 목걸이에 걸쇠를 벗겨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장신구를 보자 참았던 것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이사벨은 모래 속으로 물이 스며들듯이 사라져버린 자신의 아름다움과 눈물과 젊음이 생각났다. 난 이 집에 절대로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 이사벨의 목소리가 격정적이었다. 루시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이사벨은 루시가 위층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이사벨은 그 방을 너무 잘 알았다. 부모님이 기거했던 제일 좋은 방. 거대한 옷장, 큰 화장대, 판화 액자들, 지루하고 근엄한 분위기, 끝이 없을 것 같던 시간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사벨은 집의 공포를 느끼며 지독하고 끈질기게 묻고 또 물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장작불이 다 타들어가서 이사벨은 차가운 손으로 나무를 더 집어넣었다. 바보같이 다시 돌아오다니. 당연히 해야 할 지시기는 했지만 사람은 당연한 일을 조심해야 한다. 차라리 비이성적이고 무모한 짓을 하는 게 나았다. 이곳 이슬링턴에 있는 낡은 집은 무시하고 조카 루시를 활기 넘치는 호텔로 데려갔어야 했다. 방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발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려왔다. 이사벨은 귀신 들린 저택에 얽힌 전설들을 떠올렸다.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서 조심스럽게 가보면 정작 방에는 아무도 없는 그런 전설들. 지금도 위층에 올라가 보면 큰 침실은 텅 비어 있고 루시는 사라지고 없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루시가 거실로 돌아왔다. 2시간 넘게 침대 화로를 작동시켜 뒀어요. 침대도 뜨끈뜨끈해졌고요. 이모 물건들도 잘 정리했어요. 이사벨은 약간 심드렁하게 고맙다고 말했다. 그간 공들여 지켜온 평정심과 고요가 이번 여행으로 깨져버렸다. 이사벨은 너무 피곤했고 배가 요동치고 기차가 덜컹거리는 느낌이 고스란히 남아서 머리가 어지러웠다. 고맙다, 루시. 겨우 대꾸한 뒤 테이블에 팔꿈치를 대고 손에 머리를 묻고는 울기 시작했다. 루시가 이사벨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와인을 한 잔 더 마셨다. 집 때문이야. 집에 돌아왔더니 진주 목걸이? 난 한 번도 그런 목걸이를... 이사벨이 훌쩍거리며 말했다. 이사벨은 소위 잘 나간다는 친구들을 떠올렸고 자기가 가진 게
얼마나 적었는지 생각했다. 지긋지긋한 상황을 제때 탈출한 루시가 부러웠다. 너도 공범이 있겠지? 이사벨이 교묘하게 물었다. 그럼요. 없었다면 아무것도 못했을걸요? 이사벨은 와인에 취한 데다가 피로하기도 했지만 흥미가 생겼다. 아마 루시는 자기 엄마가 허락해 주지 않은 젊은 남자와 약혼한 것을 공범이라고 부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사벨은 무슨 의미로 공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나의 경우에는 내 남편 찰스 크로스랜드가 도와줘서 가능했던 것 같아. 우린 결혼하고 이탈리아로 갔지. 혼자서는 어림도 없었을 일이야.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나서는 음악을 찾았고 음악으로 돈도 벌게 됐어. 이사벨은 이렇게 말하며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다. 어쩌면 루시는 이탈리아로 같이 가고 싶지 않을지도 모른다. 루시가 결혼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제가 망나니를 만난다고 해도 난 신경 안 쓸 거다. 난 제가 싫거든. 그래, 의무도 아니고 부담 가질 필요도 없어. 이사벨은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집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이 집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으니까. 형편없는 음식과 비참한 침묵과 폭력적인 언어들. 사람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모두 짓누르는 폭압.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루시가 말했다. 이모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만난 사이라 불편하실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해요. 저 내일 아침에 제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네 계획을 들으려고 굳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탈리아에서 여기 온 게 아니야. 이사벨 크로스랜드 부인은 부끄러운 행동을 한 것 같아서 갑자기 짜증이 났다. 난 네가 자립할 수 없어서 나의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 말씀드렸잖아요. 이모는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루시가 이사벨에게 힘주어 말하며 동시에 진주 목걸이를 집어들어 가슴팍에 숨겼다. 외국에 가면 상복을 입겠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게 웃긴 것 같아서요. 루시가 덧붙였다. 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검은 옷을 입지 않았어. 두 분이 연달아 돌아가셨어. 괴로울 틈도 없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었거든. 루시가 옆 얼굴을 벽난로로 향한 채 앉았다. 마르고 눈썹이 비스듬했으며 목 아래가 움푹 꺼져 있었다. 너 그 드레스 너한테 맞게 수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회색 세틴을 입고 여행 갈 수는 없지 않니? 어? 아니에요. 털옷도 몇 벌 있고요. 짙은 장미색 외투도 있어요. 넌 확실히 나처럼 억눌리기만 했던 건 아닌 것 같구나. 나중에는 제가 알아서 했거든요. 그게 현명한 행동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죽은 다음에 이 옷들을 샀다는 거니? 어떻게 그럴 시간이나 돈이 있었는지 모르겠구나. 이사벨은 루시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들에게 문의해야 되겠다고 잘 기억해 두었다. 어쩌면 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재산이 많은 것 같구나. 네 엄마한테는 늘 돈이 부족했었거든. 이사벨이 말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만 어떻게 써야 할지를 잘 아는 편이죠. 그리고 어떻게 버는지는 더 잘 알고요. 이사벨이 일어났다. 거대한 가구들이 이사벨에게 존재할 권리마저 빼앗으려 옥죄는 것 같았다. 사실 예전에 이 집에서 이사벨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이 집과 교회 광장과 중앙묘지에서 크게 고통받다가 때맞춰 탈출한 어린 소녀의 유령일 뿐이었다. 루시도 따라 일어났다. 사는 게 그렇게 무료했다니 놀랍네요. 아무리
제가 지루한 크리스마스를 떠올려 보아도 루시가 한숨을 쉬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수록 항상 기분이 나빠졌어. 친절한 척이나 기쁜 척하는 것들만 생각하면. 이사벨은 거의 공포에 질렸다. 불안한 마음에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런 생각은 이제 하지 마세요, 이모. 루시가 재촉했다. 위층으로 올라가요. 제가 이모를 위해서 전부 준비해 두었어요. 난 그 방이 무섭다. 그때 아래 빈 주방에서 쇠종이 울렸다. 웨이츠 악단일 거다. 악단이 캐럴을 부르면 6펜스를 줬던 기억이 난다. 근데 노랫소리가 들리질 않네. 이사벨이 말했다.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길모퉁이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사벨은 집에 오는 길에 보았던 어둠 속에서 무리지은 군중이 기억났다. 돌아오다니? 이 집에 누가 있었다는 말이니? 무슨 일로?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다쳐서.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물론 아무 상관도 없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라니? 이사벨이 어리둥절해 하는데 종이 다시 울렸다. 그래, 일단 나가보렴. 착하게 굴고. 이사벨은 관심을 딴 데로 돌릴 수 있어서 조금은 기뻤다. 그러면서 맞은편 모퉁이 집에 살던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려 보았다. 잉글리스? 아니었나? 가족 중 한 명이 수녀였고 아주 활발했지. 늘 생글생글 웃는 수녀였는데. 아닌가? 완전히 잘못 기억하고 있나? 이사벨은 불을 쬐면서도 덜덜 떨며 캐캐 묵은 지난 크리스마스들을 생각해 보았다. 그 시절의 아름다움과 계절의 마법은 작은 벽돌로 된 빽빽한 담 뒤로 사라지고 없는 것 같았다. 크리스마스는 항상 최악이었지만 어딘가 손 닿을 듯 가까운 곳에서는 사람들이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루시가 통로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공범이라는 남잔가? 공연히 질투가 나고 기분이 안 좋아졌다. 그러나 루시를 따라 거실에 들어온 진지해 보이는 중년 남자는 로맨스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그 남자는 희끗희끗한 무늬의 양복을 입고 중산 모자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감이 넘쳐 보였지만 다정함은 기대하기 어려운 스타일이었다. 또 성가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남자가 말했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하지만 이 집에 얽힌 추억은 한 번도 즐거웠던 적이 없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이사벨이 답했다. 저는 틸입니다. 헨리 틸. 앉으시죠. 틸 씨라는 사람은 몹시 주눅든 것처럼 의자 끄트머리에 걸터 앉았다. 이사벨은 그 남자가 무슨 말을 할지 흥미진진하게 기다렸다. 사실 그는 사복 경찰이었다. 이사벨은 사생활, 사유재산 등과 공통되는 의미를 포함한 사복이라는 단어를 곱씹어 보았다. 틸 씨는 모퉁이 집에서 일어난 잉글리스 사건 때문에 왔다고 했다. 아, 네, 이름은 기억나요. 하지만 지금 사는 사람은 물론이고 옛날에 살던 잉글리시 가족도 잘 몰라요. 아까 루시 베이워드 양에게는 얘기했는데 노부인이었습니다. 몇 해 동안 가사 도우미와 살던 노부인. 그런데 죽은 채로 발견됐대요. 루시가 끼어들었다. 살해됐습니다. 외과의사 소견도 그렇고요. 정황상으로도 처음부터 살인을 의심했었어요. 저 아까 듣고도 잊어버렸네요. 그 나이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요. 80이 넘었다고 하셨죠? 그 부인 말이에요. 루시가 형사에게 와인을 따라주며 물었다. 나이가 매우 많아요. 거의 90살인가? 그래도 살인은 살인이죠. 이사벨은 이 사건 때문에
피로감이 더 커졌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로스코 광장에서 살인이라. 이사벨은 루시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었던 거군요. 네, 그런 소식은 금세 퍼지는 법이니까요. 그 노부인의 조카가 차를 마시러 들렀다가 발견했답니다. 틸 씨가 의무라도 되는 양 범죄 상황을 계속 읊었다. 집을 샅샅이 뒤진 결과 사라진 가사 도우미에게 혐의가 돌아갔다. 잉글리스 부인은 은둔자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무도 부인의 재산 내역을 몰랐다. 조카인 클린턴 씨는 집에 푼돈이 꽤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부인의 은행 계좌에서 매달 엄청난 현금이 인출되었지만 소비는 거의 없었다. 가사 도우미는 이슬링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었다. 지난 몇 주 동안 도우미는 눈에 띄지 않는 수수한 차림으로 괴짜 노인의 수발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조심조심 돌아다녔다. 그 전에 있던 여자는 몇 달 전에 눈물을 흘리며 급하게 떠나버렸다. 그 다음 도우미가 어디에서 나타났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아마도 고아원 출신이지 않을까. 그런 일을 맡은 걸 보면 친구도 의지할 곳도 없었던 것이 분명했다. 아까 똑같은 얘기를 다 하셨었잖아요. 루시가 이 일을 제기했다. 그렇긴 합니다만 그 이모이신 크로스랜드 부인이 오시면 꼭 뵈야 한다고도 말씀드렸었지요. 아, 일부러 저를 보러 오셨군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세상 일에 관심이 전혀 없거든요. 저는 여기 있을 때도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광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전혀 몰랐습니다. 네, 저도 루시 베이워드 양한테서 그렇게 듣긴 들었는데요. 누군가를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 말입니다. 여기서 누굴 본다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틸 씨는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주변을 샅샅이 훑었는데 그 여자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서 말입니다. 왜 주변만 찾고 계세요? 당연히 멀리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기차역과 항구에 다 사람을 깔아놓았기 때문에 빠져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원하시면 지하실을 다시 보셔도 돼요. 이모도 반대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사벨은 형사의 방식에는 거부감이 없었지만 전반적인 상황이 기이하다고 느꼈다. 그 도우미가 도망쳤으면 좋겠네요. 가엾은 사람, 감옥에 갇히면 좀 그렇잖아요. 이사벨이 빈속에 와인만 마신 탓인지 점점 피곤하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자신도 모르게 이상한 말을 내뱉었다. 노부인이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건이에요. 틸 씨가 냉정하게 말했다. 그런가요? 그러면 수면제 과다 복용이라도 했나요? 아니요, 부인. 의사 말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하더군요. 아주 드문 살해 방식이에요. 아마 여성용 스카프였지 않을까 싶은 천에다가 크고 둥근 돌을 담아서 휘둘렀다고 합니다. 해질 무렵에 강가로 숨어들기는 쉬웠겠죠. 이사벨이 웃었다. 울적한 하루의 끝에 천과 돌을 들고 표적을 찾아 부둣가를 서성이는 불안하고 비참한 도우미의 형편을 떠올리니까 어이가 없었다. 네, 부인, 무엇 때문에 웃으시는지 압니다. 틸 씨가 감정 없이 말했다. 하지만 도우미는 표적을 정확히 찾아냈어요. 의자에 앉아 끄떡거리고 있는 잉글리스 부인의 이 빛나는 흰머리였죠. 그런 유혹이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성공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이사벨이 공감하며 말했다. 그 집에는 아름다운 울타리 정원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작은 샛길이 있었고요. 어쨌든 노부인의 머리는 박살이 났습니다. 다행히 고통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형사가 설명했다.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게 크나큰 고통이죠. 살인한 여자의 입장에서 보아도요. 이사벨이 불쑥 끼어들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루시가 진지하게 말했다. 제 말은 그게 아닙니다. 그 여자를 꼭 찾아야 되는데 안개에다가 이 거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로 북새통이죠. 웨이츠 악단에 교회에서는 전부 심야 예배를 드리고 문제가 첩첩산중입니다. 그때 이사벨이 갑자기 일어나 커튼을 걷었다. 맞아. 자신이 기억하는 것과 똑같은 풍경이었다. 교회에 불이 켜져 있었고 창문을 통해 불빛이 새어나와 묘지와 제단과 묘비를 비쳤다. 그런 여자라면 어디로 갈까요? 루시가 이사벨 크로스랜드 부인의 어깨 너머로 교회 묘지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건 우리가 찾아내야죠. 틸시가 신중하게 말했다. 저는 다시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어떤 이유든 낯선 사람이 오면 꼭 조심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흉기로 쓴 돌이 뭐라고 했었죠? 윤기 나는 자갈돌? 이세벨이 교회와 가스등이 켜진 광장의 뿌연 안개를 커튼으로 다시 가렸다. 의사 말로는 무거운 돌이 명중한 거라고 했는데 증거물은 없어졌어요. 그 집을 찾는 유일한 방문객인 조카 클린턴 씨는 방문할 때마다 노부인의 테이블에 흉기 비슷한 물건이 항상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죠? 이사벨이 물었다. 딜씨는 그 물건의 이름이 차이니즈 애플이라고 했다. 차이니즈 애플은 비취색의 옥을 말하는데 사과와 같은 녹색이기 때문에 차이니즈 애플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잎이 붙은 과일 모양을 백옥에 새긴 다음에 유약을 발라 잘 광택을 낸 작품이었다. 살해된 노부인이 매우 아꼈던 보석이자 흉기가 되기에 가장 적당했다. 하지만 잔인한 도우미가 그러니까 흉기라고 하신 물건을 가지고 연습해 볼 시간도 없었을 것 같군요. 잉글리스 부인을 모신 지 오래되지 않았다면서요. 이사벨은 왠지 반발했다. 아, 우리도 전에 그 여자가 어디 있었는지는 몰라요. 어디 외진 곳에서 연습을 많이 했을지도 모르죠. 새나 토끼를 상대로 말이에요. 소년들처럼 숲속에서 주변을 살피면서 말이죠. 이사벨은 여자가 흉기를 들고 은신처에 숨어있는 장면을 떠올려 보았지만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사벨이 형사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루시가 그를 문까지 배웅했다. 잠시 혼자 있는 동안 이사벨은 와인을 한 잔 더 따랐다. 루시가 돌아오자 이사벨이 충동적으로 말했다. 루시, 사람들이 너무 충동적이면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야. 살인을 하고 욕심에 가득 차서 약탈품을 가지고 도망을 가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할 것 같니? 당연히 거칠고 나이도 적당히 있겠지? 틸씨가 아까 왔을 때 아마 여자는 변장을 했을 거라고 말했어요. 변장을 했다? 이사벨은 밝고 푸른 이탈리아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기 전까지 했던 수많은 변장을 생각했다. 지금 모습도 변장이기는 했지만 꽤 유쾌하다. 쓰고 있는 가면이 부디 뜯겨나가지 않기를 희망했다. 런던의 이 낡은 집이 다시 사람을 숨막히게 했다. 돌아오는 게 아니었는데. 다행히도 루시는 자기만의 계획이 있어 보였다. 문제는 집이다. 여기 돌아와서 모든 것이 그대로임을 확인하고 끔찍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는 게 영 내키지 않았다. 루시도 고생을 한 것 같았다. 그런데도 루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 루시의 계획에 아무런 공감도 생기지 않았다. 결국 이사벨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너무나 익숙한 침실을 마주했다.
이사벨의 침실은 집 뒤편에 있었다. 그랬다. 이런 건 생각하지 말자. 오직 이탈리아 피에졸레 빌라의 매력적인 집만 이사벨의 것이다. 이 집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 하지만 상관이 없지 않았다. 생각들이 몸을 감싼 망토처럼 그녀를 덮쳤다. 결국 이사벨은 루시가 아니라 자신의 어린 시절을 만나러 돌아온 것이다. 늙은 잉글리스 부인. 그 여자는 어떻게 견뎠을까? 그냥 그곳에 늘 있었을 것이다. 지금의 이사벨 크로스랜드가 아이였을 때도 항상 그곳에 있었다. 거기서 기이하게 도우미들이 줄줄이 나가 떨어지다가 결국 100억으로 만든 차이니즈 애플을 숙녀용 스카프에 넣어 머리를 내리쳐 죽일 때까지. 오 맙소사, 그 늙어 빠진 여자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람? 이사벨 크로스랜드가 중얼거렸다. 가방은 침대맡에 있었다. 너무 피곤해서 열어보기도 싫었다. 루시가 꼼꼼하게 화장 도구를 다 꺼내 놓았다. 이사벨은 옷을 벗기 시작했다. 쉬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다. 살인자가 이 동네를 헤매 다닌들 그게 무슨 상관이람? 틸씨가 아까 뭐라고 했더라? 역과 부두가 다 봉쇄되었다고 했었지. 이사벨이 옷을 반쯤 벗고 가운을 꺼내는데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서둘러 다시 옷을 입고 층계참에 나왔다. 틸씨가 울린 게 아니어도 좋다. 최소한 부모님이 죽은 침대에 있지 않을 핑계는 될 테니까. 루시가 벌써 통로로 나와서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있었다. 통로에 켜진 불빛이 회색빛 세틴 옷을 입은 여자애와 문지방에서 얘기를 나누는 사나이를 비췄다. 틸씨가 아니었다. 이사벨이 계단을 반쯤 내려가자 이제 현관에 와 있는 사람의 뾰족한 얼굴이 불빛에 비쳐 훤히 보였다. 옷깃을 세우고 눈이 기대로 반짝이는 젊은 남자였다. 남자가 뭐라고 말했지만 이사벨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곧 루시가 무거운 현관문을 닫았다. 고개를 들어 이모를 올려다보며 루시가 말했다. 저 이모, 이제 누가 와도 문 열어주지 말기로 해요. 누구였는데? 이사벨은 자기가 뒤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누군지 말해주지 않는 루시에게 화가 났다. 그냥 이웃이래요. 궁금해서 여기저기 쑤셔보는 사람 같았어요. 루시가 걱정하지 말라는 투로 말하고는 이모에게 자러 가라고 했다.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교회도 불이 다 꺼졌네요. 모두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근데 루시, 넌 어느 방을 쓰니? 이모 방이었던 곳이요. 집 뒤에 있는 큰 방. 아, 그래? 그거... 네, 아무 걱정 마세요. 좀 기분 나쁜 밤이었지만 이제 다 끝났잖아요. 얼굴이 어둡고 창백해진 루시가 문간에 서서 잠시 주저했다. 이사벨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루시에게 감히 굿나잇 키스를 하지 못하고 억지로 쾌활한 척 그저 서둘러 잘 자라는 인사만 했다. 홀로 남아서 가스램프에 줄을 당기자 금세 사방이 깜깜해졌다. 밖에서 지나가는 이륜마차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천장을 비추었다. 아마 틸씨가 집에 가는 모양이었다. 잉글리스 부인의 시체도 지금쯤 어디론가 갔을 것이다. 맞은편 모퉁이 집도 텅 비었을 테고. 이사벨은 침대 위에서 도저히 잠을 청할 수 없었다. 어둠 속을 더듬거려 무릎 담요를 찾아 몸을 돌돌 말고 소파에 옹송그리고 앉았다. 겨우 잠이 들었지만 당연히 좋은 꿈은 꾸지 못했다. 몇 번씩이나 가위에 심하게 눌려서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다. 그럴 때마다 이곳이 플로렌스가 아니라는 실망스럽고 우울한 자각이 달려들었다. 마침내 새벽이 되어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너무나 어이없게 크리스마스 아침을 맞은 것이다. 그런데
루시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춥고 칙칙한 집이 덫이나 감옥으로 느껴졌다. 이사벨은 초조함과 두려움을 억누르며 한때 자기 방이었던 공간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침대에는 아무도 없었다. 흰 이불 위에 꾸러미와 편지가 놓여 있었다. 접힌 편지 한 장에 메모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이사벨은 먼저 루시 베이워드라고 서명된 편지를 노려보았다. 아이처럼 날려 쓴 편지에는 휴일이 끝날 때까지 런던에 도착하지 못한다는 사과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 다음으로 메모를 보았다. 편지와는 완전히 다른 필체였다. 나의 계획을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저는 제 공범과 함께 강을 따라 내려갑니다. 당신의 빈집에 몸을 피했다가 이 편지를 발견했지 뭐예요. 루시와 당신의 약속이 아주 유용했어요. 루시에게 줄 로마식 진주 목걸이는 남겨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제가 죽인 부인 있잖아요. 저의 주인이요. 잉글리스 부인. 그 부인의 목걸이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금은 제가 챙겼어요. 이제 아무도 우리를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남깁니다. 이런 내용의 메모였다. 이사벨이 손을 벌벌 떨며 꾸러미를 풀었다. 섬뜩하고 희미한 불빛을 받으며 드러난 물건은 바로 차이니즈 애플이었다.